지난 한 주간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이슈 인사이드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주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내용과 진행 상황을 준비한 양관희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 3개 품목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역설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한 G20 정상회의 직후에 발표됐습니다.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については G20 までに満足する解決策が示されなかったことから信頼関係というのが著しく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언급해 수출 규제가 사실상 보복 조치임을 드러냈습니다. これ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違え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 일본의 수출 심사 강화 조치는 7월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기업이 이들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약 90일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안 나면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으로 출국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도 긴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한국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응 조치에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할 뜻이 없다며 한국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외교 마찰이 지금까지는 금기시되어 온 무역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가깝고도 먼 일본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양관입니다. 이 질문부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홍 박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경제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제 수출 제재 조치가 굉장히 기습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이렇게 기습 폭격한 적이 있습니다. 진주만 기습. 사실 이것과 굉장히 이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공격 행위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일본 내부에서 그 아베 총리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불만 사항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내부적인 결속력 그리고 얼마 있으면 참의원 선거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적 결속력을 강화를 하고 정치적 입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지금 G20 회의가 진행되고 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한국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간의 그 협력 관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달가울 리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를 함으로써 일정 부분 견제를 하겠다라는 의도도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홍 박사님 말씀 중에 홍 박사님은 진주만 공습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기습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상당히 많은 분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볼 때 일본의 이번 이 규제 조치는 절대 기습적이지 않다. 굉장히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만 발표만 기습적으로 했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발표도 기습적이지 않다. 준비해온 조짐을 일찍이 알고 있었는데 이건 비판적인 이 진영에서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도대체 우리 외교부나
관계 당국은 뭘 했냐. 조짐이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전혀 기습적이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행된 것인데 우리 홍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기습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것은 오랜 기간 네. 준비를 해온 사안이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을 우리 네. 정부의 입장에서도 네. 어느 정도는 네. 감지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여지고요. 네. 다만 발표의 시기라든지 발표의 형식 같은 것은 사실 G20 정상회의, 예. 이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지지하는 G20 네네. 정상회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이러한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네. 사실 기대하기 내지는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네, 요 지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우리 김병수 교수님이 일본 내부의 메커니즘을 보면서 생각을 하실 때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김병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돼요. 네. 그리고 일본에 그 유학을 하면서 저도 느끼는 거지만 일본이 이렇게 섣불리 네. 뭔가 정책을 내놓고 그렇지는 않고 네.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네. 터뜨릴 경우에도 이 상대편의 반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보고 네. 그렇게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번 수출 규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수출 규제가 일단은 지난 5월 3일인가요? 일본 네. 헌법 기념일에 네. 그 아베 수상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2020년 신헌법 시행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2020년 신헌법 시행을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스케줄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이거를 하지 않으면 즉 참여한 선거 때 본인들이 헌법 발의를 하기 위해서 신헌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네.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이 확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위해서라도 지금 아까 그 황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내부 결속력, 네. 지지층을 갖다가 이렇게 결집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부분을 또 한국과의 갈등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의도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타겟은 멀리 보자면 헌법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 네. 명확한 의도다. 네. 왜 하필이면 우리의 핵심적인 어떤 산업에 있어서 근간이 되고 있는 반도체와 관계되는 이 세 가지 품목을 특정해서 규제를 시작했는지 그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피해는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면서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를 네.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의 가장 큰 주력 업종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메모리 칩, 그다음에 네.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주력 산업인데 여기에 큰 피해를 줌과 동시에 가급적이면 일본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를 네. 고심하다 보면 사실 이 세 가지 물질로 네. 귀결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각에서는 이 세 가지 품목을 지정하고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려는 이유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줘서 우리가 지금 삼성이나 다른 기업들이 의도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나 이런 사업에 진출하고 이제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초장에 타격을 줘가지고 주저앉히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반도체 산업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차세 그 다음번 신제품이 나오는 걸 지연시키는 효과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나 혹은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서 현재 한국이 누리고 있는 지위를 일본이 뺏어가기 위한 그런 네. 사전적 포석이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네. 지금 이제 기술적 격차라든지 혹은 생산 설비에 있어서의 격차가 네.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봐야겠죠. 요거는 또 우리 홍 박사님께서 이쪽 경제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격을 받고 버틸 만한 체력이 되는 겁니까? 일단 한 가지 조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만약에 이러한 공격이 중소기업에 집중이 되었다라고 네. 가정을 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공격, 지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수출 품목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LG 같은 네. LG, SK 하이닉스 뭐 네.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네. 다행히 또 이런 충격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만 그런 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제 주체가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기업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는 것 자체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네.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충격이 집중이 되었다면 아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까지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 충격을 흡수하는 주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대기업들 상당한 자금력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당한 기술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네. 충격을 흡수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황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는 버틸 수는 있다. 버티는 수준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도의 공격이면 괜찮은데 추가적으로 계속되는 그 규제 리스트까지 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수출 제재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첫 번째 내밀었던 카드가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네. 거죠. 일본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한국 네. 기업에 대한 타격은 최대화할 수 있는. 네. 따라서 이 이후에 나오는 수출 규제는 네. 사실 첫 번째 카드만큼 강력한 카드가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네.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김명수 교수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일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내부의 정치 일정이라는 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앞으로 향후에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일본 내부의 정치 일정에 비해서 이 추가적인 공격이나 이런 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그냥 그치거나 아니면 더 강화되거나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그 참여연 선거 일정을 보면 네. 이번에 수출 규제에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 규제를 하겠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18일, 7월 18일. 네. 이 7월 18일이 21일 참여연 선거 3일 전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목요일이고. 네. 그리고 사전 선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집중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목요일날 하는 게 가장 시의적절한 거죠. 수출 규제를 추가로 해서 갈등을 네. 일으키겠다라고 네. 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네. 근데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하겠다고 예고를. 그러니까요. 이게 이 선거 참여연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명확하다라는 네. 얘기죠. 만약에 참여연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다. 그러면 네. 저는 추가 공사를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헌법 개정과 관련된 전망이 훨씬 더 밝아지고 그리고 중요한 그 일본 의원 내각제니까 네. 중요한 선거를 중요한 해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해산을 한 다음에 다시 중요한 선거를 해서 3분의 2만 이상만 얻게 되면 그리고 현재 일본 여론이라든가 언론들을 볼 때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떨어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네. 계속해서 높은 비율을 유지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중요한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규제는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12월 말이나 1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세 가지 품목에 의하면 대기업이 주로 타격을 받는다. 그럼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예고돼 있는 품목들이 추가적으로 규제가 되면 이제는 중소기업이나 그보다 대기업보다 단위가 적은 기업에도 실제로 조금씩 범위가 넓어지겠죠. 넓어지고 나타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당장보다는 추가적인 규제가 나타날 때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보다 더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최근에 한 나온 연구 추산치에 의하면 이 데이터를 제가 보질 않아서 어떤 추산을 통해서 그게 나왔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9,200억 가량의 지역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정도로 추산을 한 데이터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9,200억이면 이게 그냥 뭐 이겨내기만 한다면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정도의 한번 수업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황 선생님 생각에는 실제로 2차 규제가 시작되면은 우리 지역에는 피해가 정말 막심한 피해가 날 거라고 예상도 하고 있고 한데 그 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구미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굉장히 피해가 많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이 정밀 기계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 이제 중소기업들 네.
자동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부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네. 정밀 기계를 사용하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이 높은 그런 네. 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2차 수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일본에서 어떠한 품목들을 수출 규제를 가져갈 것이냐, 네. 우리 중소기업들이 소량으로 구매하는 그런 정밀 기계가 대상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지 않을까. 네.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할 때, 품목을 선정을 할 때 네. 한국에서 대량으로 많이 수입하는 이런 이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규제를 가져가야 한국의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이 홍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받는 느낌은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분석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홍 박사님 말씀에 비해서는 조금 강도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할 거는 안 된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피해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이 쉽게 말하면 고사 상태에 이르는 그 정도의 위기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사실 경제 수출 제재,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네. 일본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상황은 한국과 일본 간의 그런 분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분쟁을 중재해야 할 인센티브는 오히려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지점에서 김 교수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정치권의 특징, 그다음에 일본 사회의 그 문화적인 특징에 비추어 봤을 때 김 교수님 생각에는 하지도 않을 2차 공격을 예고하고 일단 우리는 뒤에 카드가 더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차 공격은 가장 많은 거, 타격 제일 심한 거 먼저 하고 실제로 자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본의 1차 공격이라고 지금 표현하신 수출 규제가 한국 정부라든가 한국의 대응이 이들이 생각을 했던 시나리오대로 잘 안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 네, 좀 이렇게 상당히 한국 전체적으로 네. 불매 운동이 심하게 나타난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규탄하는 무슨 데모라든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본이 이제 큰 장면으로 일본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좋을 만한 일본한테 좋은 네. 그런 장면들이 상징적으로 많이 안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상당히 냉정하고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고 네. 우리나라 시민들도 이 부분이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인지도 충분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말려들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일본을 당황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우리가 말려들지 않고 차분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불매운동, 이 경제적으로 볼 때 황 박사님 생각에는 불매운동이 이 일본의 대응, 그다음에 앞으로 보일 반응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상징적인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불매운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서를 느끼고 있느냐 네. 내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정서를 보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일본 기업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냐. 네. 우리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그 네. 수입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소비재들도 일부 존재를 합니다만 사실은 더 큰 부분, 훨씬 더 큰 그렇죠. 부분은 네. 이게 생산재 쪽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매운동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생산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비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분명히 일본 정부,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강력한 시그널은 줄 수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이 시그널의 영향력이라는 게 네. 소비재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느끼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불매 운동으로부터의 영향력은 소수의 소비재 기업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경제적인 타격은 안 될 것이다. 경제적인 타격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얼마 전에 정치인 중에 한 분께서 불매운동을 왜 하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이 뭐 구한말이냐? 구한말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 이 세계 자본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불매운동이 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 이 대응을 하는 와중에 다른 목소리까지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오히려 일본한테 도움이 되는 목소리들을 내부에서 내고 있는 일부 언론들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은데 네. 일종의 내부 총질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주는 그렇게 그런 얘기하죠. 예.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일단 불매운동 같은 경우 일단 아베 내각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상당히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네. 있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비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실제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네. 그런데 국민들한테 감정적으로 자제하라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다소 무리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리고 보여야 되는 그런 지금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내부적으로 일부 언론, 일부 인사가 확인되지도 않는 보도를 내므로써 그것을 일본의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또는 한일 관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그것을 인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미국의 언론도 그런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로 내부 총질에 해당되는 그런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일으키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는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응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황 박사님? 일단 앞서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굉장히 이성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이 이런 수출 규제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보복성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사태 해결에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효과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이 보복성 대응을 하게 되면 이건 사실 치킨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로의 경제가 충돌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방식이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장기적인 대응 방법이 어떤 게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장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긴 합니다만 대책인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이러한 수입선 다변화 내지는 수입 대체의 필요성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지불되는, 물론 여기서 단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년 내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뭐 그런 사안들일 것입니다만 그러한 단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1년 정도는 충분히 1년 정도는 갈 것이다. 지속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극적인 한국과 일본 정부 간의 극적인 타협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6개월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저는 그런 사안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런 타협이 가능했다면 그러면 아베 정부가 이런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1년 있죠. 이상은 염두에 두고 꺼냈을 카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각오를 하자, 장기전이 될 것으로 대비하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김 교수님께서도 이 점에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오래 갈 것이다. 1년 이상은 간다. 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상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연말이 고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선거가 그때쯤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0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그 아베 정권이 얘기를 하는 헌법 개정과 관련된 거기에 이제 시각으로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연말 그리고 짧게는
참여한 선거 결과도 예상치 못하게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의석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수정을 할 수밖에 없을 네.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그 틈이 벌어질 때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일본의 야당이라든가 일본의 네. 시민사회가 힘이 좀 미약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본 내부의 소리가 적다. 네. 참 슬픈 게 그쪽의 정치적인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런 어떤 일들의 마무리가 달려 있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이성적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화나는 거는 화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참 우리가 힘이 없나, 이렇게 대응 방법이 안 됐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한 방에 당황스러울 만큼 기반 산업이 준비가 안 됐었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개선책 혹은 준비를 좀 해야지 다음에 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고 우리가 이런 다소간의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황 박사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경제적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구조, 그다음에 네. 일본의 기술 수준을 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과 비교를 해본다면, 물론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 더 높은 기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영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도 소재라든지 혹은 특히나 정밀 기계 쪽으로 가게 네. 되면 기술 격차가 아직도 상당하다라는 네. 것이 냉철한 상황 판단이 상황 인식인 것 네.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기술 수준, 기술 격차가 사실은 현재의 이런 수출 규제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네.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중요한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가져와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술 격차를 줄이는, 그리고 국산화율을 높이는, 내지는 최소한 국산화가 안 된다면 수입선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서 이런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데 고민을 더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이게 그 긴 장기적인 역사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네. 이번 사태가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해방 이후에 대일 무역 또는 대일 경제 종속성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던 부분도 있고 상당히 해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하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번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긴 역사로 네. 봤을 때는. 따라서 아까 황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입선을 다변한다든가 내부적으로 R&D라든가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물론 네. 이번에 정부도 지원을 많이 약속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일 무역 종속성을 네. 탈피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네. 정치권도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갈등이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엄청난,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수업료를 치르게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한국과 일본 양쪽 기업에 정말로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될 수도 있고 네. 상처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여러 가지 관계가 또는 외교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관계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재정립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일이든 어려운 일이 닥쳐왔지만 꿋꿋하게 극복해왔던 게 우리 역사고, 이번 역시 힘들겠지만 낙관적으로, 그렇지만 이성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이게 오히려 우리 체질을 개선하고 더 큰 또는 더 강한 나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중요 계기가 되길 저도 두 분 패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른 이번 주 키워드는 국화와 칼입니다. 한 주 내내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일본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이 말들이 일본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화와 칼은 미국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의 대표작입니다. 일본 문화의 틀이라는 부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 사고의 틀을 보여줍니다. 일본인의 예술성과 예의를 상징하는 국화,
그리고 무력과 전쟁을 상징하는 칼, 패전을 불과 며칠 앞둔 날까지 자살 공격을 하던 일본인들이 천황의 항복 이후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성조기를 흔들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칼의 대결에서 국화꽃 같은 환대로 바뀌는 시간은 채 이틀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네딕트 루스는 기회주의, 이것이 일본 문화의 본질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식민지 점령 기간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내심 믿고 있는 일본의 우익 정치권. 이런 그들에게 강제징용은 사죄의 대상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짓도 아니었나 봅니다. 그들은 사죄와 배상 대신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경제보복이라는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욕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